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적분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열도 할 겸 한번 예제를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x 빼기 t를 이제 또 3 빼기 x에서 x제곱까지 적분을 하고, 그런 것을 다시 또 미분을 x에 대해서 해라, 이런 복합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것의 풀이법은 여러분들이 뭐 손쉽게 순서대로 해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적분이 먼저 있으니까 적분을 먼저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적분은 x 빼기 t의 제곱을 우리가 3 빼기 x에서 x제곱까지 적분한 양이니까 이것을 다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2의 x 빼기 x제곱의 제곱 더하기 2분의 2x 빼기 3의 제곱 한 것을 다시 미분하는 것이니까 뭐 계산을 그냥 하면 되겠죠. 답을 한번 그냥 써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처럼 적분과 미분을 결합한 문제를 뭐 손쉽게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순서가 꼭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미분을 먼저 하고 또 적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함수 모양이 어떤 ft라고 하는 적분이 있는데 적분 구간을 임의로 정해 볼까요? ux에서 vx까지 우리가 이렇게 적분을 한다. 자, 이렇게 된 함수를 한번 미분하는, 조금 더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한번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ft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기 전에는 적분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렇지만은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이 ft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함수 라지 ft의 미분으로 표시된다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을 다시 이제 보면은 ux에서 vx까지 df dt 이렇게 이제 된 것이니까 이 적분 함수를 우리가 바로 라지 f를 써가지고 쓰게 되면은 f를 vx에서 이벨리에이트 한 거 빼기 ux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현재 우리가 라지 fx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이 라지 f가 또 스몰 v에 이렇게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df를 이제 v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v를 다시 또 x에 대해서 미분하는, 두 번째 경우에도 f를 u에 대해서 하고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df, dv라고 하는 것이 v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라지 f의 argument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small ft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small f에 v를 집어넣은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여기 쓴 df, dv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써주면은 이제 f ux의 du dx 해서 아주 깔끔한 공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면은 이 미분을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적분에다 걸었을 때 지금 f라고 하는 것이 small f라고 하는 것이 굳이 evaluate가 되지 않더라도, 바꿔 말해서 적분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가 여기 이 미분을 여기다 이제 걸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v 자리에다가 바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f의 t 자리에다가 v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v를 다시 x에서 미분하고 빼기 이제 아래 구간도 같은 식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이 적분을 다시 미분하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우에 와서 보게 되면은 이 위의 문제에서 x 빼기 t라고 하는 것이 t만의 함수는 아니죠. 지금 이렇게 t만의 함수가 아니고 또다시 x가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x와 t의 함수인 f를 ux에서 vx까지 이렇게 적분한 t에 대해서 적분한 것을
x에 대해서 다시 미분을 한다. 이런 경우죠. 자, 이 f가 t만의 함수였을 때는 이 모양이 f v x dv dx 빼기 f ux du dx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f가 x의 함수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x에 대한 미분이라는 것이 u와 v에 이제 걸려 있는데 x에도 여기 f에도 지금 x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룰에 의해 가지고 u나 v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에다가 또 f를 이제 그러니까 f에 있는 x를 미분하는 이것을 또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미분이 이제 f에 걸리게 될 경우에는 지금 t에 대한 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편미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u에서 v까지 이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다시 t에 대한 적분. 그래서 요항 하나가 더 보태진다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예제로 나와 있는 적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여기에서 이제 f에 해당하는 것이 x 빼기 t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u에 해당하는 것이 3 빼기 x, v에 해당하는 것이 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fv에 해당하니까 x 빼기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v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x 이렇게 되겠죠. 자, 빼기, 그 다음에 이제 u를 집어넣은 경우 x 빼기 가로하고 3 빼기 x니까 2x 빼기 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u를 x에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마지막 항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은 바로 1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마지막 항은 3 빼기 x에서 x제곱까지 적분한 양이니까 그대로 적분을 우리가 해보면은 이 x제곱 빼기 3 더하기 x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x제곱에 x제곱해서 더하기 3x제곱, 그 다음에 2x 해서 더하기 3x 빼기 3 빼기 3에서 마이너스 6 해서 앞에 하고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결합해 가지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라이프니츠 룰도 적용을 하고 지금 여기 이제 공식에 본 것처럼 이 x가 적분 인티그란드에 이제 f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적분 구간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 경우에도 우리가 라이프니츠 룰을 적용하고 하면은 바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예제 하나를 더 봅시다. 지금 예제를 맨 밑에다가 써놨는데 그 말은 풀 의지가 없다는 소리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0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제곱승을 적분해라. 자,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할 때는 일단 부정적분을 해가지고 그 구간에다가 이제 그 부정적분된 함수에다가 구간값을 집어넣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제곱을 dt 해서 적분하는 것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뭐 고등학교 시절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느 책을 뒤져봐도 정적분, 이 부정적분 함수 모양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정적분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그런 부정적분이 아니고 이런 함수를 0부터 무한대까지 정적분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부정적분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더라도 정적분은 구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예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이 멀티플 인티그랄, 다중 이 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중적분, 멀티플 인티그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중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적분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 y 이 평면상에 우리가 어떤 s라고 하는 영역에 그 위에서 정의된 함수를 s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해라.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적분 기호를 표시할 때는
이 영역을 표시하는 s를 이제 적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줘가지고 적분 구간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이 x와 y에 대한 적분 구간을 다 알 수 있을 때는 이런 여러 개의 적분 기호를 겹쳐 써가지고 이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경우에 우리가 이 s라는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1 더하기 y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높이 함수였다 그러면은 지금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형의 이제 최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x, y 축에 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을 지나는 지점, 그 다음에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것이 이제 s라는 면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x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할 건가, 아니면 y에 대해서 접근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 y쪽을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작은 막대 그래프를 계속 포개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요 막대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1 빼기 x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y라는 것을 이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막대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0부터 1 빼기 x까지 적분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막대 면적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고, 자, 그렇게 이제 다 됐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x에 대한 적분을 이제 가져가는데 x는 0부터 1까지 쭉 더해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적분을 표시하게 되면은 이 적분 영역을 s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블 인티그랄에 우리가 이 적분 영역으로, 즉 x와 y 각각의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순서를 바꿔 가지고 x쪽을 먼저 하고 이제 y쪽을 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방식인데 이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y만큼 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 y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는 막대는 0부터 1 빼기 y까지 이제 변화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x 인티그랄을 써준다면은 1 더하기 y가 있고 x 인티그랄은 0부터 1 빼기 y까지 적분을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다시 y는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가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얼핏 봐서는 두 개가 대칭적으로 보이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티그란드가 1 더하기 y이기 때문에 꼭 대칭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같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계산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 순서를 x에 대해서 또는 y에 대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y가 y1x 또 y2x 이런 이제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공간을 우리가 두고 거기에 대한 적분을 한다고 해보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한다고 하면은 이 구간을 y1에서 y2까지, 그래서 이제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x에 대해서 다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 그래프를 이 y가 이제 x에 대한 함수로 표시하기보다는 x가 이 y에 대한 함수로 표시하는 이런 역함수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두 그래프를 정한 다음에 그 그래프 구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x를 x1에서 x2까지 적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적분 구간이 이런 것처럼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y축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접근하기는 편한데 X축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편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구간이 이렇게 잘라져 버린다던가 또는 뭐 기울기가 무한대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에 맞춰서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하든지 접근 결과는 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다중적분을 익히기 위해서 책에 좋은 예제가 있네요. 우리가 그 예제를 한번 따라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예제를 보면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커브가 있고 그것을 이제 0부터 x, 즉 그래프로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y는 x제곱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0에서 1까지, 자, 이 구간을 이제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이 밑면적을 계산을 해라. 뭐 가장 간단한 경우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y를
dx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높이를 우리가 x 적분으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은 바로 밑면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제곱을 써주게 되면은 뭐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3분의 x제곱 0에서 1까지 해서 3분의 1 금방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죠. 이 플레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둘러싸인 이 면적, 이것을 우리가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질의 밀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질량을 xy라는 함수로 주어진다고 할 때 전체 매스를 구해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렇게 되니까 xy라고 하는 밀도에다가 우리가 dx, dy를 곱하게 되면은 그 작은 dx, dy라는 면적의 이 매스가 되겠죠. 질량이 될 테니까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면을 이 면적을 s라고 이제 부르면은 s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전체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제 x, y 인테그럴로 쪼개서 보게 되면은 y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x 값이 있을 때 y 값은 0부터 x제곱까지 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0부터 x제곱까지 xy라는 함수를 y에 대한 적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x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가는 그런 경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적분이니까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C번을 보겠습니다. 이 커브의 arc length를 구해라. 자, 그럼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커브가 0에서 1까지 있는데 이 커브를 따라가면서 길이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라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 토막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작은 길이를 ds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ds는 dx제곱 더하기 dy제곱 이렇게 되겠죠. 즉 바꿔 말하면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구간을 dx, y쪽으로 해당하는 구간을 우리가 dy라고 부르면은 요 커브를 따라가는 길이 ds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ds를 우리가 이 지점, 원점에서 이 끝점까지 적분을 해가면은 이제 이 아크의 길이가 될 텐데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우리가 s라는 파라미터로 표시한 것이 아니니까 불편하죠. 자, 그래서 ds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ds는 루트의 dx제곱 더하기 dy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dx를 앞으로 뽑아내게 되면은 1 더하기 dy dx의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 s에 대한 아크를 따라가는 적분을 x라는 베리어블을 써가지고 표시를 한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 더하기 dy dx는 우리가 y'의 제곱 dx 이렇게 이제 x로 표시했을 때 편한 것은 0부터 1이라는 구간을 우리가 쉽게 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따져보게 되면 0부터 1까지의 스퀘어 루트에 y가 x제곱이었으니까 1 더하기 4x제곱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적분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정적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적분 테이블을 살펴보거나 하면은 뭐 arc, sin, 하이퍼볼릭의 뭐 이런 복잡한 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보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D번을 볼까요? D번은 centroid of the area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면적 중심이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물질이고 그 질량이 균일하다라고 하면은 질량 중심이란 말로 써도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의 질량 중심이 어디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펜을 대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을 때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고 안정될 수 있는 지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x, y라고 썼을 때 지금 이 x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질량 밀도를 표시하는 m이라고 하는 그것을 써가지고 그 dx, dy 하면은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이 작은 영역의 이제 질량이 되겠죠. 거기에다 이제 x를 곱해가지고 이것을 전체 영역 a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 질량에 이제 우리가 x 쪽에 질량 중심의 좌표를 얻는 방법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x의 어떤 센터 오브 매스 지점의 전체 질량, 즉 전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m을 dx dy 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cm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면은, 바꿔 말하면은 요 적분에다가 나누기 전체 이 질량을 해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질량 이 중심의 x축 좌표가 됩니다. y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m이라는 것을 그냥 1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면적 중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면적 중심에 우리가 이제 xc라고 할까요? 이것을 써보게 되면은 x를 앞서 말한 대로 dx dy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 면적 dx dy로 나눠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xc가 되고, yc도 이제 같은 식으로 쓰여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적분은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x가 0부터 1까지 또 y는 x제곱 이렇게 이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적분을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죠. 자, 아크의 센트로이드를 계산을 해라. 앞서서는 이제 면적에 대한 중심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의 아크가 있을 때 거기에 중심을 구하라 라는 말이네요.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가는 와이어로 생각을 하고 그 와이어의 질량 중심이다 라는 말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의 뭐 비슷한 경우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아크 랭스를 계산을 할 때 스퀘어 루트에 1 더하기 dy dx에 제곱한 것을 dx 이렇게 이제 했었죠. 자, 이렇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길이 계산이 될 텐데요. 여기에다 우리가 x를 곱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제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뭐 위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단지 면적 대신에 우리가 이제 길이로 했을 뿐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이 아크의 질량 중심 또는 그 아크의 중심에 해당이 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y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경우입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계산을 해라. XY, Z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익힌 분들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어떤 것인지 아마 익숙하실 텐데 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정의를 보게 되면은 그 정의가 우리가 보통 할 때 어떤 회전축이 있고 회전축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어떤 질점 DM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R제곱 DM 한 값을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그림을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봐가지고 회전축이 이제 예를 들어서 Y축이 회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이 이제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한다. 그럴 때 거기에 해당하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계산을 해라 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이제 잘게 쪼개 가지고 그 요거를 우리가 X축이라고 잡볼까요? 그러면은 R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여기 X좌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X 요 이제 부분에 해당되는 모멘트 이너시아를 계산을 해서 전체를 다 이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X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했던 DM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밀도를 균일하다고 하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로라고 불러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로에 dx, dy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부분의 질량 dm이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요. 이런 것을 이 전체 면 우리가 아까 a라고 했던 에어리아에 대해서 이제 다 더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이 y축에 대응되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뭐 물리학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물리학적 개념을 이런 식의 우리가 멀티플 인티그랄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적분을 하기보다는 적분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변수를 치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x, y를 가지고서 즉 카티션 코오디네이트를 가지고 적분을 할 수도 있지만은
R 세타와 같은 이 폴라 코디네이트를 써가지고 적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분 구간의 이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것이 편리한지가 정해지겠는데요. 자, 이런 변수 치환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는 그 방법이 이제 이 남은 부분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 폴라 코디네이트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선적분의 경우에는 이 선이 어떤 모양이 되어 있든지 간에 그 선의 기본 요소 길이가 되는 ds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게 되고, 이것이 어떤 이제 면적이 돼 가지고 면적의 어느 한 부분을 표시할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가면 이제 da라고도 적습니다. 이 da라는 면적소를 이 표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ds 같은 경우에는 카티시안 코오디네이트를 썼을 때는 앞서 말한 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dx제곱 더하기 dy제곱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에는 dx, dy를 바로 곱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랬던 것이 이제 이 폴라 코디네이트로 와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에는 ds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d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길이의 제곱을 의미하는데, 지금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dr 제곱 더하기 d세타 제곱이 아니라 dr 제곱에다가 r 제곱 d세타 제곱을 더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가 되냐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우리가 어느 한쪽 이 요소를 ds라고 하면은 길이가 이제 x, dx, dy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게 되죠. 자, 반면에 r 세타라는 좌표계를 쓰게 될 때는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r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레이디얼 방향이라고 말하는 원점에서 멀어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좌표를 우리가 r이라는 좌표를 쓰게 되고 하면은 다시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r이라는 좌표를 쓰게 되고, 그래서 r이 조금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dr이라는 것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세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x축으로부터 돌아간 각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d세타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이 d세타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조금 더 돌아간 정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길이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런 식의 ds라고 하는 길이 양이 있다고 하면은 그 ds는 dr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호의 길이를 우리가 이쪽 변으로 따지게 되면은, 즉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이쪽이 dr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호의 길이가 되고 빗변이 ds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런데 호의 길이는 d세타가 아니고 r 곱하기 d세타가 호의 길이가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삼각형 관계를 쓰게 되면은 ds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dr제곱 더하기 r d세타를 제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쓴 표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폴라 코디네이트로 갔을 때 길이, 이 나중에 이제 메트릭이란 말도 쓸 텐데요. 이 길이 요소가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세타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같은 논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 작은 면을 생각을 할 때 이쪽 길이가 dr, 이쪽 길이가 r d세타가 되니까 이 작은 요소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도 dr 곱하기 r d세타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면적소 da라고 부릅니다. 또는 우리가 r, dr, d세타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죠.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 좌표 변환을 할 때 길이라던가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처럼 단순하게 dx, dy 이렇게 되지를 않고 이 좌표 변환 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좌표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차원 좌표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경우가 지금 여기 소개하는 실린드리컬 좌표계하고 다음 페이지에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즉 구형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실린드리컬 좌표계는 x와 y는 앞서서 본 폴라 코디네이트처럼 r 세타로 이제 치환을 해서 하고 z는 그대로 두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좌표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점이 있다고 할 때 그 점을 표시하는 것이 이제 r 세타 z로 표시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r 세타는 앞서서 본 것처럼 xy 평면상에서는 이제 r과 세타로 기술이 되고, 그 다음에 z 쪽에서는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냥 z를 쓰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길이 엘리멘트를 앞서서 이
직각 좌표계였더라면은 dx, dy, dz 각각을 이제 제곱한 것을 더하는 것일 텐데요. 이것을 r 세타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dr 제곱, 그 다음에 r 제곱, d 세타 제곱. 이것이 이제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z는 이제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길이 요소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것이 이제 3차원이다 보니까 이 볼륨 요소, 즉 부피를 따지는 것도 이제 주어질 수가 있겠죠. 자, 부피를 보게 되면은 앞서서 우리가 이 XY 쪽에서 그 면적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Z만큼 위로 올라가는, 즉 이것이 이제 DZ가 되겠고, 여기 나오는 것이 R, D 세타, 이쪽으로 가는 것이 DR,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볼륨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곱해서 보게 되면은 DR, R, D 세타, DZ 이렇게 돼서, 또는 우리가 이제 R, DR, D 세타, DZ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 실린드리컬 좌표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륨 엘리멘트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차원이다 보니까 면적 엘리멘트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딱 지정되지가 않고 3차원의 면이 포함되다 보니까 어느 면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DZ와 R, D세타로 되는 그 면이라고 하면은 그때 면은 DZ, R, D세타가 될 것이고, 또 반면에 이쪽 사이드가 되게 되면은 DZ, DR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면적 요소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 비해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x, y, z하고 대응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의 x, y, z 지점을 우리가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구형 좌표계는 원점에서 거기까지 거리를 r, 그 다음에 이 점에서 xy 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그 지점까지 이 원점에서 가는 선을 그었을 때 x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애지무살 앵글 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원래 xyz점이 z축과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r 세타 파이하고 xyz 사이 관계식을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얻어볼까요? 지금 이 r이 xy 면에 프로젝트 됐을 때는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r sin 세타 이런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값이 x 지점과 y 지점과 이제 y축과 만나는 그 점의 값이 x, y 값이 될 테니까 바로 x는 r sin 세타 코사인 파이, y는 r sin 세타 사인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z는 이제 이쪽에서 z축으로 내린 발이니까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가지고 앞서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ds 제곱, 길이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볼륨 엘리먼트 dv를 이제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길이 제곱을 dx 제곱, dy 제곱, dz 제곱 해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디퍼런셜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지금 그림을 원점에서 이제 그린 것을 조금 확대를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림이 좀 그리기가 불편하네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린 것은 이쪽이 이제 DR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파이라는 앵글이 조금 바뀐 그 d 파이 앵글에 대해서 이 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r sin 세타에다가 d 파이를 곱한 그런 양이 되겠죠. 그래서 r sin 세타 d 파이 이게 한 변이 되겠고, 반면에 이렇게 돌아가는 쪽에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그것은 세타가 변하면서 나오는 이 d 세타에 대응해 가지고 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r d 세타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길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써보면은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세타 제곱 더하기 r 제곱 sin 세타의 제곱
d 파이 제곱. 이것이 이제 길이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륨 엘리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볼륨 dv는 3개를 곱한 거니까 dr r d 세타 r sin 세타 d 파이 해서 다시 쓰면은 r 제곱 dr d 세타 여기다가 sin 세타를 넣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면 sin 세타 d 파이 해서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피리컬 코어디네이트에 있어 가지고 다시 또 볼륨 엘리먼트와 이 길이 엘리먼트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좌표계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 또는 볼륨 엘리먼트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자, 보다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RST라고 하는 이런 변수에서 U, V, 오메가라고 하는 변수로 이제 바뀌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RST 경우에 우리가 볼륨 엘리먼트를 dV라고 부르면은 이 U, V, 오메가의 경우에, W의 경우에 볼륨 엘리먼트 dV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dV와는 관계가 될 텐데 이 변환되는 데서 앞서 우리가 봤던 예에서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팩터가 붙을 수가 있었죠. 자, 그 팩터를 우리가 J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J를 실제로 이제 계산을 U, V, 이 W가 RST의 함수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주어지면은 바로 J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요소 J를 우리가 제코비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제코비안은 여기 이제 표시된 것처럼 U, V, W를 RST에 각각 우리가 이제 편미분을 해가지고 이런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것을 우리가 제코비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제코비안이 앞서서 우리가 계산했던 그 경우를 정말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간단했던 폴라 코디네이트를 한번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R하고 X, R이 아니라 X를 써야 되겠네요.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로 되는 경우였었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제코비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은 X를 일단 우리가 R에 대한 편미분, 또 X를 세타에 대한 편미분, 마찬가지로 Y를 이제 R과 세타에서 편미분 취하는 자, 이런 행렬을 우리가 이제 제코비 행렬이라고 부를 텐데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코사인 세타, 세타에 대한 편미분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자, 그러고 사인 세타,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코비안 J는 이제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표시하게 되겠는데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R 코사인 제곱 빼기 R 사인 제곱해서 바로 R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dx, dy라고 하는 것이 r, dr, d세타로 이제 바뀌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3차원 스피컬 코디네이트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제코비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볼륨 엘리먼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 볼륨 엘리먼트 dv가 dx, dy, dz 이렇게 된 것을 앞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dr, d세타, d파이 이것으로 표시할 때 이제 제코비안 j가 붙는다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것인데요. 이 경우에 J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우리가 이제 했던 좀 이상하지만은 기호를 한번 다시 써보면은 이 제코비안이 XYZ를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하면은 X를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각각 이제 편비분하고 이런 요소들을 쭉 나열해 가지고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 행렬에 제코비안을 쓰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X가 R sin 세타 sin 파이 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지만은 같이 한번 연습 삼아서 해봅시다. Y는 R sin 세타 어떻게 되나요? 아, 잘못 썼군요. 여기가 코사인 파이가 되겠고 sin 파이 Z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자, 맨 처음이 X를 R에 대한 편미분 그러니까 sin 세타 코사인 파이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마지막이 이제 파이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y도 같은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조금 빨리 써보겠습니다. sin phi r cosine 세타 sin phi r sin 세타 cosine phi. 마지막으로 이제 z를 미분하게 되면은 cosine 세타 마이너스 r sin 세타. 마지막에 phi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자,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디터미넌트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 계산을 할 때 이 마이너로 전개하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를 한다면은 마지막 이 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에 요 하나에 해당해서 이거를 이제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r 코사인 요 부분이죠. 2 by 2. 그래서 그 디터미넌트를 직접 그냥 암산으로 해보겠습니다. r 제곱에 코사인 사인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빼기에 r 제곱에 또 코사인 사인 나오고 사인 제곱이 되니까 빼기 빼서 더하기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r 제곱에 코사인 세타 바로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이제 부호가 바뀌어야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r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제하고 나면은 남는 것에 대한 디터미넌트니까 사인 해서 사인 제곱 r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로질러서 더하기 r 사인 제곱 사인 파이 제곱이니까 남는 것은 r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나요? 어딘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고 아니 안 틀린 것 같나요? 첫 번째 항이 조금 이상해 보이죠? 다시 가봅시다. 자, 첫 번째 거를 보면은 이렇게 전개되고 r 코사인 사인 그렇죠. 여기 사인이 빠졌네요. 사인 세타 어쩐지 안 틀리는 게 이상하다 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남는 것이 뭐가 될까요? r 제곱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하나 나오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해서 이제 r 제곱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dx, dy, dz가 이제 이 제코비안을 쓰면은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해서 우리가 앞서서 구했던 그 볼륨 팩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길이 엘리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 엘리멘트는 여러분들이 제코비안보다는 사실 더 훨씬 간단한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2차원 경우에 폴라 코디네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디퍼렌셜을 계산을 해가지고 dx를 계산하면은 dr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세타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의 d 세타 이렇게 되고 dy도 이제 비슷하게 dr 사인 세타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길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카티션 코디네이트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dx 더하기 dy 제곱 바로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구한 디퍼렌셜 관계로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dr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 그 다음에 또 아래쪽 두 개 제곱을 해서 다 전개해서 풀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세타 제곱 크로스 텀들은 다 지워지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지 간에 디퍼렌셜을 구하게 되면은 그것들의 제곱을 다 합을 해가지고 이제 길이 요소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 치환이든지 간에 이 길이 요소나 볼륨 요소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은 뭐 그냥 방법만 배워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제코비안이 정말 그런 볼륨 엘리멘트를 주는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리물리에서는 이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욕이 넘치니까 조금 더 과외로 우리가 이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미분기하적인 내용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해보죠. 디퍼렌셜 폼은 미분기하학이라고 하는 수학의 한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론 물리를 하는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쓰질 않았고 수리 물리학의 이제 교과과정에 들어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토폴로지라던가 물리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이 디퍼런셜 폼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개념이 크게 어렵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소개받았던 제코비안이라던가 또는 면적, 볼륨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디퍼런셜 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발을 한번 앞에서 우리가 봤던 dx라고 하는 이런 디퍼런셜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x에 대해서 우리가 d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분을 할 때 썼던 기호인데요. 여러분들이 df라고 해가지고 어떤 함수 f라고 하는 것이 x, y, z의 함수라고 할 때 df라는 디퍼런셜은 이미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편미분의 dx를 곱하고 또 y에 대한 편미분의 d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것을 x, y, z가 다 조금씩 이제 변한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디퍼런셜을 정의를 했었죠. 자, 이런 디퍼런셜을 자, 다시 우리가 1차원적인 fx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df라고 하는 디퍼런셜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적분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df를 적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a에서 b까지 디퍼런셜 개념을 쓰면은 x에 대한 미분, 이제 편미분 이렇게 될 텐데 물론 x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편미분을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써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FB에서 FA를 뺀 것이다 해서 이제 대수학의 기본 정리, 펀더멘탈 시어렘을 여러분들이 금방 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등장되는 DF라고 하는 이런 디퍼런셜을 우리가 이제 원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이제 원폼이라는 말은 금방 여러분들도 소개를 받을 텐데요. 자, 이런 이제 DF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원폼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는 이럴 때 이제 유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원폼을 알았으면 이제 투폼을 알아야지 될 텐데 이 앞에서 우리가 dx 하나만 가지고 x 1차원 적분을 할 때 유용했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멀티플 인티그랄을 배우면서 dx, dy가 등장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원폼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df 같은 것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썼었던 모양인데 df라는 것이 그런데 함수가 꼭 이 형태가 이렇게 되지는 않고 그냥 x의 함수에다가 dx를 곱해놓은 즉 바꿔 말하면은 gx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x 미분이다 굳이 이런 걸 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형태의 이제 이 디퍼런셜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보다 일반적인 원폼의 어떤 형태입니다. 꼭 이렇게 어떤 것에 미분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이 투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dx 하나를 쓰는 대신에 dx, dy를 등장시켜서 이제 쓰고 싶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dx, dy를 그냥 쓰지를 않고 이 사이에 이런 웨지라고 하는 우리가 웨지 프로덕트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또는 exterior product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원폼이 있을 때 원폼이 예를 들어 가지고 df라는 원폼이 있고 dg라는 원폼이 있을 때 이것을 웨지 프로덕트 또는 익스티어리어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투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dx라는 원폼이 있고 dy라는 원폼이 있을 때 dx 웨지 dy를 이제 투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 자, 뭐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그냥 dx, dy를 쓰나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성질을 여기다 우리가 부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성질이냐면은 dx, dy 웨지 프로덕트는 순서를 바꿨을 때 dy 웨지 dx를 했을 때 부호가 달라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이제 이 엔티시메트릭하게 이 프로덕트가 정의됐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dx 웨지 프로덕트 dx를 하게 되면은 앞뒤를 순서로 바꿨을 때 부호가 달라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dx, 웨지 dx가 될 테고 그 말은 결국 이것은 이제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0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웨지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엔티시메트릭한 프로덕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3차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3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이 되는 단위 원폼들이 dx1, dx2, dx3, 뭐 x1, x2, x3는 r 세타 파이가 될 수도 있고 뭐든 괜찮은 거죠. 어쨌든 세 가지 이제 세 개의 기본 원폼이 있다고 이제 할 때 이 원폼들이 앞서 말한 대로 웨지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어떤 두 개를 뽑아 가지고 우리가 IJ는 1, 2, 3 중에 하나겠죠. 이 두 개를 이제 프로덕트 한 것을 웨지 프로덕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순서를 바꿨을 때는 엔티시메트릭해진다 라는 조건을 이제 요구한다는 말을 하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웨지 프로덕트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늘 봤던 어소시에티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도 가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다시 말을 하겠습니다. 자, 원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이시스들의 조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x 예를 들어 가지고 x1, x2, x3 이런 것들의 함수에다가 이제 dx1 또 f2 마찬가지로 dx2 f3 dx3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원폼 하나를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원폼들 dx1, dx2, dx3의 이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여지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폼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투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베이시스가 되는 것들을 웨지 프로덕트한 즉 dx1, dx2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다시 또 우리가 이제 g1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진 것을 우리가 투폼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자, 이 투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dx1, dx2 이런 웨지 프로덕트 된 베이시스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몇 개의 성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3차원의 경우를 보면은 자, dx1, dx2가 있고 dx2, dx3 또 dx3, dx1 웨지 프로덕트 한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성분으로 주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dx1, dx1 이런 성분은 이제 엔티시메트릭 하다는 때문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투폼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올라가 가지고 세 개를 프로덕트한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dx1, dx2, dx3 이거 하나의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3폼이라고 부르고 여기 어떤 h라는 함수가 이제 곱해져 있으면은 지금 1폼, 2폼, 3폼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제 써본 것이죠. 물론 항상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분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그냥 3폼이다 또는 2폼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1폼이 됐든 2폼이 됐든 그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오메가 1 그 다음에 오메가 2라고 하는 이 둘은 이제 같은 2폼이거나 뭐 이런 경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또다시 2폼이 될 텐데 이것하고 또 다른 폼 하나를 이제 웨지 프로덕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분배 법칙이 이제 성립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웨지 프로덕트에다 우리가 이렇게 성질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이 웨지 프로덕트를 오메가 1, 오메가 2에서 하고 오메가 3에 대한 프로덕트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순서를 이제 2, 3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1 프로덕트 하는 즉 이렇게 이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다 상관없이 같다. 순서는 중요한데 곱하는 순서는 이제 페어링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메가 1, 오메가 2 프로덕트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폼을 우리가 A배를 해줬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은 그냥 전체 프로덕트 한 것을 A배 해준 거와 같다. 뭐 너무 뻔해 보이지만은 일단 이 프로덕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던 엔티시메트릭 하다는 것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사실 이만큼 여기 이제 dxi, dxj 마이너스 dxj, dxi 요만큼의 성질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웨지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폼, 투폼, 쓰리폼을 소개를 하고 프로덕트도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하나 더 보태가지고 우리가 제로폼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로폼은 그냥 함수 f를 의미합니다. dx, d1, d 이런 것이 없이 이제 그냥 나온 것을 우리가 제로폼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자, 제로폼인 함수 f에 우리가 d를 걸게 되면은, 즉 디퍼런셜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됐었죠? dx1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로폼이었던 f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d를 걸게 되면은 다시 이제 원폼으로 바뀌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체계화시켜 가지고 이 d라고 하는 것을 제로폼에서 원폼으로 보내는 맵이다. 이렇게 이제 수학자들이 늘 쓰는 표현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것이 이 디퍼런셜을 계산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죄송합니다. exterior derivative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학자들은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걸 소개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라던가 또는 뭐 컬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을 이제 좀 더 잘 배우게 될 텐데, 이 익스테리어 드리브티브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기회가 닿을 때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죠. 지금 여기서 바로 위에서 보더라도 이 제로 폼에다가 익스테리어 드리브티브를 취하는 것은 그레디언트에 관계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셨을 텐데요. 자, 어쨌든 제로 폼에다가 이제 d를 우리가 걸게 되면은 원폼으로 바뀌는데, 이제 원폼에다가 d를 걸게 되면은 그러면은 투폼으로 바뀌는, 즉 그래서 이제 이 d라고 하는 exterior derivative는 폼을 이제 하나 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폼이 f1 dx1, 앞서 이제 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f2 dx2, f3 dx3. 자, 이런 원폼이 있었는데 그 원폼을 오메가라고 불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 원폼을 우리가 이제 exterior derivative를 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exterior derivative의 정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항만 일단 한번 써보죠. d를 이제 f1 dx1에 이렇게 이제 derivative를 취하는 꼴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라면은 이것은 df1의 웨지 프로덕트 dx1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펼쳐서 써보게 되면은 df1의 dx1 dx1 해서 이제 이런 게 위에서 썼던 게 들어오겠죠. 그러고 이제 웨지 프로덕트 dx1이 되는데, 자, 그런데 첫 번째 나왔던 dx1하고 다시 dx1 웨치되는 것은 0이 된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엔티시메트릭 한 것 때문에. 그럼 이제 남는 것이 df dx2의 x2 웨지 프로덕트 dx1,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df dx3에 어떻게 되나요? 웨지 프로덕트의 dx3 웨지 dx1. 자, 첫 번째 항 하나만 썼을 때 이제 이렇게 여기 많이 빠졌네요.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d 오메가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여기 나와 있는 dx1, dx2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순서를 dx1 웨지 dx2 이렇게 이제 쓰기로 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뒤집었으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df1에 dx2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것이고, 또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거에다가 디퍼런셜을 하는 과정에서 df2 dx1 이런 항이 나올 것입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비슷하게 dx2 dx3 그 다음에 dx3 dx1 이렇게 이제 써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직접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F1, F2, F3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의 성분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컬 F 벡터라고 하는 형태의 성분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xterior differential을 씀으로써 우리가 컬이라고 하는 것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됐습니다. 자, 이 디퍼런셜 폼을 쓰니까 우리가 그레디언트라던가 컬을 바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달리 굉장히 유용해지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볼륨과 제코비안 이런 관계입니다.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 dx1, dx2, dx3 이런 이제 베이시스 원폼을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프로덕트로, 웨지 프로덕트로 주어진 이런 양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이것의 이제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dx1, dx2 웨지 프로덕트 한 것은 아까 엔티시메트릭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dx1, dx1은 이제 0이 되고 이런 성질을 말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기하하는 기하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냈냐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면적 엘리먼트다, 면적 요소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면적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x1, x2 뭐 이런 좌표계에서 썼다고 할 때 dx1, dx2 이렇게 이제 썼었죠. 그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제 아주 작은 면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 면적이 우리가 어떤 면이 있다고 할 때 그 면의 수직이 되는 방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수직되는 방향이 양쪽으로 있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름나사 법칙 뭐 이런 거 말하는 것처럼 이 방향 돌아갈 때 위로 가는 그 오름나사 법칙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옆에 사이드가 되는 것에 방향성을 줬을 때 그 방향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뭐 오른손 이런 걸 정의해 가지고 이제 노멀한 방향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설정되는 것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쓰고 있긴 한데요. x, y, z라고 하는 좌표계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많이 하죠. 즉 x가 증가하는 쪽, y가 증가하는 쪽을 감아지는 쪽으로 했을 때 z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자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x, y, z 카티션 코오디네이트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적 요소를 우리가 이제 dx1, dx2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의 크기만이 아니라 이 면적의 방향까지, 즉 x1이 증가하는 방향, x2가 증가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까지 준다 라고 할 때 이제 쓰는 개념이 바로 이런 웨지 프로덕트를 이용한 면적 이 베이시스 개념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순서를 바꿨을 때 dx2, dx1을 했을 때는 이제 방향이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가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이 x2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x1으로 가는 경우니까 x1, x2로 감아지는 거가 아니고 이제 거꾸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고 바로 이 웨지 프로덕트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까지 포함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적 적분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써서 어떤 함수에 우리가 어떤 면에 대한 적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웨지 프로덕트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바로 적분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까지 우리가 설정을 해서 적분하는 경우다라고 하는데요. 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이제 크기만 우리가 표시를 해서 적분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면적 적분이라던가 볼륨 적분 등을 표시를 합니다. 자, 면적 요소 dx1, dx2처럼 이 볼륨 요소가 되는 dx1, dx2, dx3를 웨지 프로덕트 하게 되면은 이제 볼륨 엘리먼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를 더 올려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최적 적분을 할 때도 그냥 dx1, dx2, dx3 이렇게 이 부호를 이제 띄워버리고 뭐 사실 이렇게 이제 띈다라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쓰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웨지 프로덕트로 해서 3폼으로 해가지고 볼륨 엘리먼트다라고 하면 이제 부호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부호를 띄고 이제 쓴 경우를 그냥 이렇게 표시를 보통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x1, x2, x3로 가던 것을 x1이 예를 들어서 rst 뭐 이런 또 다른 변수의 이제 함수였다. x2도 마찬가지로 rst, x3가 rst 이런 것들의 이제 함수였다고 하면은 지금 볼륨 엘리먼트가 되는 dx1 웨지, dx2 웨지, dx3 자, 이것을 우리가 rst로 표시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dx1 자리에다가 rst에 대한 디퍼렌셜, 즉 dx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이 x1을 r에 대한 편미분 dr, 이제 x1을 s에 대한 편미분 ds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쭉 쓰게 되겠죠. d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x2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dx2를 얻고 dx3 얻고 해가지고 쭉 쓴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 어떻게 웨지 프로덕트를 한다 이런 이야기 죠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가로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dr이 있고 여기도 dr이 있고 여기도 dr이 있을 텐데 dr이 두 번 웨지 프로덕트가 되면은 다 0이 돼 버린다는 거 아니까 그게 0이 안 되는 방법은 dr 그 다음에는 ds dt 이렇게 프로덕트 될 때만 이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ds 나오는 것은 또 p에서 다른 경우들 dt도 또 이제 여기 웨지 프로덕트 될 때 서로 다른 것들하고 프로덕트 되는 것만 살아남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쭉 써보시면은 최종적으로 dr ds dt 이렇게 되는 요소만 살아남고 이 앞에 이제 많은 곱해진 계수항들이 나올 텐데 자 뭘까요? 바로 제코비안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이 계수가 제코비안이 되고 옆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제코비안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바로 여기 들어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코비안이 어떻게 등장됐는가 하는 것은 이 볼륨 폼을 우리가 디퍼런셜 3 폼을 써가지고 이 정의를 하게 되면 손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기회가 닿을 때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우리 강의에서 배우게 될 벡터 캘큘러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적분이라던가 면적적분, 볼륨적분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배우게 되는데 그 경우에 사실 거기 숨어 있는 많은 복잡한 시오렘이나 어떤 성질들을 이 디퍼런셜 폼을 이용하면 상당히 손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회가 닿으면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